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만물을 위해서 웰다잉의 삶,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거는 이것은 인생의 아름다운 만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영국의 극작가요. 1856년대 1950년까지 살았던 조지 버나드 쇼는 그가 미호비명에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죠. 러시아의 사상가이죠. 그는 또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 준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그런 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1452년부터 1519년을 살았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분이 남긴 글에서 보니까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의대 교수로 활동하시는 윤영호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죽음의 현실적인 민낯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의 현실을 그대로 숨김없이 거짓이 없이 그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25년 동안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였다 합니다. 그렇지만 임종의 그 의료의 현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라고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라고 이 윤영호 교수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죽음의 질의 수준과 호스피스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또한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한 그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에 대한 예정, 통보를 할 때에 주의할 점들을 쓰고 있는데, good ending, 다시 말해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연명 의료의 현실 속에 잘 죽기 위해 챙기고 따져야 할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가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을 가이드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답게 죽기를 위한 것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 중요성을 또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웰다잉 강의를 이곳저곳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지역사회에 2,300여 분에게다가 웰다잉 강의를 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이죠. 그의 가르침은 실천적 죽음 교육의 아주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가르침에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 그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를 했던 곳이 공동묘지 앞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앞에서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그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00여 년 전 동양에서 참으로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맹자를 가르침을 줬던 그 어머니가 공동묘지 앞에 가서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간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그 아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공동묘지로 가지 않았겠느냐. 두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시장바닥이죠. 인간 삶은, 인생 속에는 생존의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줘야 될 곳이 아마 시장으로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 새벽부터 혹은 밤새도록 종일토록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교육한 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의 두 번째 이사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러고 하면 세 번째로 이사했던 것이 뭡니까? 서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사를 해서 가르침을 준 것이 학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맹모 삼천지교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가르침은 홀리스틱 인간이라고 하는 전인교육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교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는 정현채 교수라고 현재도 암과의 투병 속에 제주도에서 살고 계십니다만은 정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가지려고 한다면 젊고 건강할 때부터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자유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죽음의 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면서 장담을 했던 죽음에 대해 담대했던 자세를 보였던 그 사람도 막상 눈앞에 죽음이 현실로 닥치게 되면 예전에 보였던 태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심장 박동이 멈춰 육체가 더 이상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서 부패해 가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또렷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경이로움은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암 수술 받은 한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죽음 강의를 들은 뒤에 죽음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됐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세계에서 그리운 이들을 만나는 생각은 즐겁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크나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됐을 때에 존엄한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요양병원에 계셨던 한 할머니가 남겨진 글을 보면니까 그는 인생이란 죽음으로 가는 대기시시료. 태어난 그날부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진 모르지만은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죽는다는 것은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좋은 꿈을 꾸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그 모르는 영역,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이 곧 인간이란 존재다.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 그것뿐이라고 다치바나 타카시는 쓰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라고. 그런가 하면 에피크로스, 그리스의 철학자, 그는 주전 340년경의 사람이 만나면은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죽음은 아직 와 있지 않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철학자죠. 주전 470여 년경 사람인데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스승이시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이 스승이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 자, 여기 넓은 사과밭이 있네. 각자가 이 사과밭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게. 단, 한 번 지나가는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 것에 알겠는가 하면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이 소크라테스는 반대편 문으로 후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과밭을 거쳐서 나오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 한 사람 대답이 뭐냐? 스승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냐? 라고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사과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니까 너무 아주 실한 과일이라서 이걸 땄습니다. 그래서 다시 딸 수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 따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는 과수원을 다 거치며 두루두루 살피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출구 지경에 왔을 때에 그때에 자기 들어온 가장 좋은 사과를 땄는데 따고 보니 지나간 그 사과밭에 있었던 그 과일 중에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간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스승이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넓은 과자의 사과밭에 이 사과를 따는 것 같은 가르침, 이 가르침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마이르 릴케는 이제는 자신만의 고유한 죽음을 가지려는 소망은 점점 이제 가질 수가 없어.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테의 수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병원으로 실려오는 환자의 20, 30%가 죽으러 오는 환자라고 이렇게 유인술 충남대학교 병원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는다면 당황해서 병원으로 달려올 필요는 없다고 그는 말하면서 죽음은 일상의 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터부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죽음에 질은 과연 어떠합니까? 특별히 우리 죽음의 질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연구소가 2010년 연구 발표를 한 OECD 국가 30개국을 포함해서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죽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가 하니 죽음에 대한 일반 사회 인식과 임종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임종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관리하는 치료의 수준과 비용의 부담 등 27가지의 지표로 얼마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영국이 죽음의 질의 1순위가 되고 우리나라 한국은 하위권인
33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죽음의 지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호스피스 완화 우려에 대한 법률이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특별히 그 뉴햄프셔주 하노버 켄달 실버타운에는 80세 안팎의 노인 4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생명이 위급하게 될 때 심폐소생술을 받겠느냐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인데, 사실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치료가 뭡니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외에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 의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있다라고 대답한 분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영양공급장치에 매달리지 않고 아기가 엄마 젖을 떼듯이 천천히 약을 줄이며 눈을 감겠다는 슬로우 메디신 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사망의 장소를 도표를 통해서 보면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인의 임종하시는 죽음의 장소가 25만여 명의 그 죽음을 맞는 분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이 어디에서 죽느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환자 모두 또 가족 모두가 치료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도표를 통해서 또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죠. 집에서 운명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45.4%라면 2017년이 된 5년 후에는 14.4%로 집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 확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3.4%에 불과했던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76.2%로 아주 급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병원에서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면서 마감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죠.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가 숙지하고 있는, 지키고자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충실하고자 하는 데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든지 총동원해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의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 의학자로서 주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400년 전 사람입니다만은 의학의 아버지요, 의도에, 다시 말해서 의료기술의 기초를 확립했던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의술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가 때로는 병약한 환자에게는 정말 고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연장된 생명이 그 얼마나 가치가 있고 질이 높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든 에이지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시는 김일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원어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네 중환자실에서 맞는 죽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이 아니겠느냐라고 쓴 것을 봅니다. 저도 한때 중환자 병실에서 복부 수술을 하면서 참으로 힘든 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중환자실 우리가 가봐서 다 아십니다만은 각종 의료기기의 숲속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 보니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예?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출입자도 제한이 되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그 환자는 마지막에 외롭게 쓸쓸하게 처참하게, 예, 운명을 하는,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 형제, 지인들이 이렇게 운명하는 모습을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환자인 부모는 중환자실에서 각종 의료기기에 쌓여가지고 팔에다가 온몸에다가 머리를 비롯해서 각종 의료기기를 꽂고 투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치료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나 그 친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문 밖에서 자기들의 삶을 위한 희희낙낙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그래서 이 중환자 병실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이 환자, 이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세상을 끝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죽기 전 한 달에 다 쓰고 25%를 죽기 전 3일 동안에도 모두 지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2016년부터 사전연명의료용사가 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나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를 원치 않는다는 문서,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그러한 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써두면 나중에 그가 써둔 그 의사에 따라서, 그 환자의 본래의 그 생각에 따라서 조처하는 제도가 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마감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제정을 해서 법률 제14013호로 2016년 2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부분은 2017년 8월 4일부터, 연명으로 결정한 부분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그날을 호스피스의 날로 법 제6조에다가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던 아산 정주영 씨를 잘 압니다. 그가 참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여러 가지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설립한 그 병원에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전북, 경남 등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정에 60세 이상 노인 7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산병원 그 연구센터에서 품위 있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1.5%가 자연사 또는 안락사 또는 수면사, 이런 것들로 대답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그 안락사나 수면사나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품위를 지키는 방식의 종류로서 분류한다고 하면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겠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사후에 환원하며 요란하지 않게 마무리하겠다. 라고 하는 등의 설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죽기 위해서는 배우자, 자제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봤는데, 여기에 질문의 대답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64.9%에 해당해. 그리고 대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1%에 해당을 해.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있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니까 무슨 이유인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치료 불가능하면 생명 연장만을 위한 처치는 하지 말아달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 등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또 나와 가족 모두 죽음을 천천히 준비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례 절차나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프게 되면 요양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화장을 해달라고 했던 그 대답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였습니다. 품위 있게 죽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내용은 그러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없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느냐? 아프거나 특별히 죽음이 닥쳤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렇다. 없다는 이유는 뭐냐? 몸에 이상이 있다고 자식들에게 말하면 내가 원할 때 죽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런가 하면
그냥 자다가 죽고 싶어서, 또 할 기회가 없어서,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가 하면 말하는 게 두려워서, 마지막으로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품위 있게 죽기를 위한 그런 대화를 하기를 원하냐 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대답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죽음을 언급하기 어색해하면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했던 공자가 한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되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품격 있는 죽음의 문제를 보다 자주, 그것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니어 TV라고 하는 이런 방송에서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그 교육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알폰스 디켄의 말처럼 죽음의 문제를 마주 대하는 것은 동시에 삶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는 잘 죽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관리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임종을 맞는 환자의 참상을 보게 되는데 1991년 임종의 질을 살피는 가운데 그 임종을 맞는 환자의 참상을 보게 될 때에 1991년에는 18만여 명 74.7%가 가정에서 참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3%는 약 4만여 명이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세상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통계를 보고 있으면서 2003년에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2011년도에는 68%가 병원에서, 또 19.8%가 가정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지막 임종,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 왜 다행을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Do it now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툴 가와니가 말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초점을 맞추어 지금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